부당 전제에 오른 것 같아요. 왜요? 문재인 이퀄 박근혜다라는 부당 전제가 있어야지 아니, 가능한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로. 공천권 갖고는 앞에 있었던 분들 예를 다 들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하더라도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제치고 공천권 행사하고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옥새 들고 튀고 이런 사건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예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해당될 거다 이렇게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예측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천이나 이런 거 다 당에 있는 절차들 뚫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당을 깨고 창당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생긴다고요. 공천심사위원회 다 뭐 저희도 해보면은 뭐 그 결국은 이제 그때의 어떤 그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차이는 있으니까 바로 이제 우리 그 저 박범계 의원님처럼 또 법적 트레이닝이 잘 돼 있으시고 당 정청을 두루 섭렵하셨잖아요, 그죠? 입법행정사법이라고 이렇게. 그런 입법행정사법이라고 국가기관에 그랬습니다.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시스템 공천이다 아니면은 결국에는 뭐 개파 공천이다. 결국엔 예술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예술이라는 건 이제 디지털로 결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종합예술이죠. 아니 언뜻 보면은 상향식 공천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또 보면은 지역에 막걸리만 마시고 다니는 토호들이 되는 공천이 또 그 방식이에요. 보면은 당원들 데리고 토호들이 계속 집권한 방식이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전략 공천도 잘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경직성 갖지 않게 운영하는 게 그게 바로 아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경험하신 박범계 의원님이 예술가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종합 예술을 얼마나 잘 펼칠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가실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박마애거나 박마애가 되셔야 되겠네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에스트로. 우리 박범계 그 예비 후보님 이제 네.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체력 단련을 좀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네네네. 단련받아야죠. 전당대회보다 좀 까다로운 외부자들 질문 대회. 예. 짧게 아주 스피디하게 OX 질문 3가지 드릴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인지도를 쌓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 이미 인지도 높고요. 당대표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X. 자, 두 번째. 당대표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견제되는 사람이 있다. 예,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O. 예. 세 번째. 나는 친문이다. 세 번째. 나는 친문이다. O. 예. 자, 이동건 수석께서 깊이 들어가 주실까요? 마지막에 뭐 나는 친문이다. 네. 그 질문에 아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재밌는데 그렇다 그래 버리니까 조금 맥이 빠졌는데요. 예, 족보를 어떻게 파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사실은 질문이 모든 해답을 잉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 정치 지형 안에서는 중량감이 떨어진다 하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위한 디딤돌로 이번에 나온 거라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까 예. 하는 거를 단순히 당신 민심만 믿고 할 수 있는 거냐. 네. 난 요걸로 진짜 예. 이길 수 있다 예. 하는 그 선거 전략을 한 가지 좀. 지금 중량감이 있는 말 그대로 옛날 개념에 그러한 당대표가 된다면 그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지루한 정당이 되거든요. 또 무게감 있는 정당, 그것은 지루한 정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을 잡아놓을 수가 없죠. 당대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굴림에서도 안 되고 통치에서도 안 됩니다. 대표하는 것인데 저도 뭐 30대도 40대도 아닙니다.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 50대를 적어도 상징하는 그런 대표가 이 더 커진 민주당을 끌고 나가야지만이 저는 바라볼 거리가 생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선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약간 오히려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다선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등 다 1.5선 정도 하셨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초선. 문 대통령 초선을 하셨고 박 대통령 정도만 5선 이렇게 그냥 탄성으로 계속 하셨는데 그 선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네트워크 하에서 허덕이고 개파라는 건 데리고 다니면 하여튼 챙겨줘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빚진 게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박범계 의원님은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인도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대중적으로는 알려졌지만은 박범계 의원 뭐 하던 분이지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서는 뭐 하던 분이지 또는 뭐 하실 분이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적게 인지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박범계는 이거다 딱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거. 박범계는 적폐청산위원장이다. 이거만큼 진부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야당일 때
정말 박근혜 정부 그전에 이명박 정부 잘하는 의미로서 저는 적폐청산을 말씀드렸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도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 집권 이후에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기능해왔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박범계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정현 대표가 당선될 때 제가 뭐 다 비슷하다는 건 아니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정현 대표가 그 당시에 호남에서 당선되고 하면서 센세이셔널한 정치인이 했죠. 근데 그때 전당대회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정현이가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막 현장 행보하겠다 그러고 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러는데 리더랑 팔로워십은 약간 다른 건데 그래서 당의 어떤 리더십 보여줄까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서번트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약간 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박범계 말씀하신 적폐청산 키워드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키워드거든요.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박범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거기 종속변수처럼 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청와대를 그냥 종속변수처럼 따라다닌다, 끌려다닌다, 또는 뭐 출장소다, 이런 청와대 출장소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집권당과 대통령은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조화를 통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협조가 말의 성찬이 돼서는 안 된다. 메시지만 가지고 뭐 잘하십니다 또는 못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청와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또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과 결을 같이 하지만 접근을 달리하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끊임없는 출장소 시비가 있을 겁니다. 싱크탱크로서 정책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시한 제1의 컨트롤 타워는 민주정책연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개편해서 적어도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이라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그 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견제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누굴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 부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출마 여부가 모든 언론 기사에 다른 후보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 부담은 그분의 무게감이고 그분의 경륜과 지혜일 텐데 반대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70만 당원들의 심장을 춤추게 하는 역동성에는 확실히 그것은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김부겸 장관님이 뭐 지금 상당히 뭐 1등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안행부 장관의 기능과 역할 초기를 생각하면 나오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의원 출신 장관이 1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이번에 김부겸 장관은 그 발언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발언 자체가 뭐 맞는 말 같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던 답은 아니지 않았나. 이해찬 의원님 전 안 나오실 것 같은 게 이해찬 의원 나오시면은 딱 제 받는 느낌이 친박이 집권했을 때 서청원 대표 나오겠다고 맨날 하마평이 오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시고 그분은 충분히 대표가 아니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나와가지고 당의 얼굴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또 반박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나오실 거다. 그분의 정치 경륜을 봤을 때 굳이 나오시려고 할까요? 그저 이해찬 총리가 지금 거론되고 또 본인이 또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진 않고 있지만은 또 안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분이 이제 그러는 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대통령의 통치를 보완해줘야 된단 말이죠. 견제도 하고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 막중한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거든요. 적임자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적폐청산이거든요. 적폐청산은 지금 됐다고 봐요. 저는 상당히 잘 된 거라고 보고 두 번째가 남북관계 관리도 상당히 좀 잘해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경제 문제예요. 이제까지는 예컨 후발 효과였다. 이제까지는 뭐 박근혜 정권 그전에 이명박 정권 이게 잘못한 경제 정책의 실정의 결과로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더 이상 그런 핑계가 안 되거든요.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핑계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경제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안정적인 뭔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오시리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그 2012년에 그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 당대표 5개월인가 하시다가 왜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논의 때 왜 그쪽에서 퇴진 요구해가지고 물러나셨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잘해보고 싶었던 자리에서 그 중도 낭비한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아쉬움?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여론 조성을 위해서 지금 군불대기 하는 거지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청와대에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기나 이런 거로 보면. 근데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관리형 대표가 맞다, 개념적으로. 대권 후보형 대표는 지금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솔직히.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서. 근데 지금 저는 뭐 예, 이 할 거로 민주당의 봅니다. 당 대표의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아까 한 20여 명 되는데 지금 3, 4위 하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면 소위 이제 친문 당 대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친문 후보들 사이에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은 사람이 들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요. 일단 첫째로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저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에 의해서 저는 구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 부분에 대한 70만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 나오실 거로 예상도 하고 나오시더라도 그런 의미 있는 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당원들이 안전관리형을 선택했다면 거기는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는 겁니다. 또 혁신형을 선택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더 깊은 함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의 구도를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해찬 전 총리께서 나오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7, 8명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일화, 친문 단일화는 결국은 친문 아닌 분들. 그러나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 친문 아닌 분들이 그런 어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속마음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속마음이 있어도 없다고 겉으로 그런 말은 아니 못하지. 없어요. 저는 이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마음 있으신 분들. 그러지 마 진짜. 없어요. 그래서 몇 분 이름이 막 여기서 막 나오려고 그래. 나오겠는데 한 다스. 그것은 열애 정치고요. 덧셈 정치 해야 되죠. 저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지금 잘 나갈 때 오히려 약간 좀 정부의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보적 결합할 수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혁신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럼 또 그 논리가 나오거든요. 일하려는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 뭐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리형 들어가게 되면은 정작 급할 때 또 혁신형이 나서야 될 때 또 결사옹이 모드로 또 한 명이 나설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집단 지성이 좀 이번에 좋은 쪽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이준석 의원하고는 저 뭐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빠르게 이제 현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더 느리게 그리고 현란하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 강조한 것처럼 집단지성이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자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되시는 거예요 이제 기념사실화네요. 진짜로 그런 시대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단지성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당심이 민심에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당이죠. 좋은 정당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너무 쉽게. 근데 그게 아주 뭐 간단한 거예요. 외부자들의 명언 제조기이십니다. 그래서 듣다 보시면 여러 가지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